중국 차이나 2차전지 BYD나 띄우고 테슬라나 숭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면 진짜 한심하고 답답하다고요. 그 하루라도 빨리 그 K 배터리에 대한 뷰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예, 빨리 파십시오. 3년에서 5년 사이에 삼성전자를 넘어갔고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1위가 될 텐데, 사실은 뭐 지금 특히 젊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게다가 좀 몰빵 형태로 많이 좀 갖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갖고 있는 게 뭐 20조 원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되게 좀 중요한 이슈 같아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때 방송이나 뭐 요거 관련해서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거 오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뭐 100불, 120불에 테슬라를 팔라고 얘기한 적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뭐 댓글 그런 형태로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팔라고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작년 5월, 6월 정도에 이제 한 250불 정도에서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뭐 300불 정도 되면은 이제 팔아라, 그런 형태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100불 뭐 이 무렵에서 이제 100불, 120불 무렵에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 이제 테슬라를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테슬라가 왜 100불까지 떨어졌는지 그 원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김작가 TV 그때 제가 이제 뵙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은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저는 이제 한계치를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조금 뭐랄까 좀 사과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저는 한 160불에서 한 180불 정도가 반등의 한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80불 무렵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이거 좀 파는 쪽으로 좀 급하게 좀 방송을 하자라고 사실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교만했던 부분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14불까지 올라갔었으니까 함부로 이게 이제 반등 가격치나 이런 거를 좀 예측하고 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뭐랄까 좀 제 능력 밖의 일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사과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제 반등할 때 정리를 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200불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때 160불이나 180불에 이제 서둘러 안 파신 분들이라면 지금 200불이 넘은 상태면은 상당히 좀 본전에 근접한 상황이든지 약간 좀 수익이 나 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줄이기에는 좀 더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거 한번 보시고 잘 좀 판단을 하시는데 좀 보탬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제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될 부분이고,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권 방송이나 전문가들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계속 간다는 쪽으로만 좀 얘기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반대의 의견도 좀 반드시 보시고 그 양당 간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갖고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제 그 돈이 자기 돈이지 여러분들 돈이지 뭐 제 돈은 아니니까, 이제 뭐 그건 잘 판단해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그때 2월 1일 날 방송하고, 제가 이제 방송했던 요지는 FOMC에서 아마 금리 그 관련해서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이런 계열이니까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FOMC 회의하기 전이나 뭐 그 무렵에 대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쪽으로 보는 게 맞겠다는 얘기였고요. 실제로 이제 2월 2일 FOMC에서 그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시장은 오히려 그거를 이제 비둘기적인 쪽으로 좀 많이 해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랐던 측면은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금리나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밀리는 좀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FOMC 당시에 주가는 188달러였고 2월 15일 날 최고 214달러까지 갔었고, 지금 한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고, 요걸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 차트가 전혀 무용한 거는 또 아니에요. 제가 또 뭐 차트 공부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나름 차트는 많이 봤었고 좀 보는 편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트 분석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형태의 매물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바닥 대비해서 100% 올라왔으니까 100% 올라온 거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욕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듯이 이제 200불에서 한 220불 무렵에서 지지가 한번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올라오면은 강한 본전 그 매물, 본전에 왔을 때 이제 드디어 본전에 왔구나, 이제
팔고 떠나야지 하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지금 매물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지선이 깨지면 그 다음에 다시 반등했을 때 그게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는 거는 차트에 아주 좀 기본적인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보시면 좀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여기 1월 달에 찍은 겁니다. 이제 월가 워즈에서 부탁을 받아갖고 테슬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 좀 나쁘게 좀 얘기해 주라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나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하고 연결해서 이제 원투로 파트 1, 파트 2로 해서 이제 파트 2 쪽에 그러면 테슬라를 이제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 나와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제 좋게 얘기하신 분이 이남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좋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남우 교수님이 이제 본인이 운영하시는 또 본인 채널이 있거든요. 그 채널에서 이제 그 당시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좀 평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낙관론자가 보는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얘기니까 아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밸류에이션 가정이 22년 매출액이 806억 달러에서 이제 대당 61,500원 가격이고, 5년 동안에 매년 25% 판매량이 성장한다고 가정하신 거고, 그러면은 판매 대수가 작년에 22년에 130만 대였던 게 27년이 되면은 한 400만 대가 된다는 이제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러면 27년에 매출액이 2천억 달러, 대당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61,500원에서 20% 1월 달 들어서 할인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대당 5만 불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2027년에 순이익이 2천억 달러에서 순이익률 15%를 곱했을 때 한 3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그러면 300억 달러에 PER 20배를 주게 되면 6천억 달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200달러 기준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6,3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남우 교수님이 이 밸류에이션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27년까지 테슬라를 갖고 갔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5년 총 해서 마이너스 5%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은 사실은 8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남우 교수님이 요거 찍으실 당시에는 이제 한 100불 초반대였을 겁니다. 120불, 130불 할 때 이제 찍으셨던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27년까지 쭉 갖고 가면은 연간 200불까지 간다고 보면은 연간 한 15%, 20% 이렇게 수익이 날 테니까 이제 갖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27년까지 올라갈 부분은 최근 한 달간 사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남우 교수님이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고, 그거는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3월 1일인가 아마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에서, 인베스터 데이,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갖고 이제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있을 때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주가 흐름을 조금 몇 번 있었으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날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었어요. 그때 전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한 보름을 앞두고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좀 오르고, 그 발표한 날 이후에 다시 좀 빠졌다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축 치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이 있었고요. 다음 보시면은 21년 8월 19일 날에는 이제 AI 데이를 했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대충 흐름은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AI 데이 전후로 해서 좀 그 시간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주가는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이제 좀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치고 올라가지고 414불, 요때가 이제 그 테슬라가 최고점을 기록했었던 가격, 이제 그렇게 형성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한번 있었죠. 작년에는 로봇데이가 있었는데, 로봇데이도 로봇데이 전후로 해서 먼저 빠졌고요. 로봇데이 발표 이후에 그 내용이 좀 실망스러운 좀 측면이 있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로봇데이 할 때 대략 한 270불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불까지 떨어졌었던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월 1일 날 인베스트 데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랐죠. 근데 이제 이게 3월 1일 날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조금 약세 흐름으로 갔었던 적이 많고, 그 다음에 발표한 내용이 좀 실망스러울 경우에는 이제 급락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나타났었다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김 작가 TV 출연하신 그 모 전문가 분 말씀 중에 테슬라는 전망이 밝다. 첫 번째 우주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자율주행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요거를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허황된 얘기를 사실 하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이제 그 우주 사업 얘기가 그 스페이스X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그 이해하셔야 될 게 스페이스X는 테슬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스페이스X가 잘 된다고 해서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스페이스X는 엄연히 테슬라하고는 별도의 회사고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개인 회사지 테슬라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뭐 트위터라든지 그 다음에 보링 컴퍼니라든지 그 다음에 뉴럴링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잘 되면 그거는 일론 머스크한테 좋은 거지 테슬라 주주분들한테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구분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건 기본적인 거를 망각해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좀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율주행이 있으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좀 최근에 새로운 소식이 있어갖고 예, 제가 급하게 또 갖고 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번에 제가 김 작가 TV 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세돌의 신의 한 수는 꼼수다 해서 이게 이제 2016년 3월 13일 날 이제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그 바둑이 이제 AI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알린 이제 그런 좀 모멘텀이 됐던 이제 역사적인 계기가 됐던 이제 그건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바둑 관련해서 AI 쪽에서 이제 많은 좀 뭐랄까 연구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AI 앞으로 좀 전개 방향을 알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 내린 게 바둑을 통해서 보는 AI의 장점과 한계에서 이제 5가지 쭉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부분 AI는 신이 아니다. 맹점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를 이제 바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어갖고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 이제 김성용 바둑랩에서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2월 19일이니까 어제 저녁에 올라온 거라 갖고 제가 핫하게 따끈따끈한 거 갖고 왔는데 이제 어린아이도 AI를 이길 수 있는 바둑에서 방법을 저분이 찾아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알파고 이기는 방법 찾아낸 미국 아마추어에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AI는 이제 언제나 해결 불가능한 맹점이 있어갖고 이제 그 맹점을 잘 활용해서 이제 이기는 방법을 이제 찾아낸 건데 흑돌이 인간이고 백돌이 이제 AI인데 먼저 이 안쪽에 이렇게 사서 죽어있는 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바깥쪽에 이렇게 또 죽어있는 돌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놓으면 이 AI는 얘들은 죽어있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안 쓰고 이제 딴 데서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두고 있는데 인간이 여기와 여기를 잡고 있는 이 백돌을 은근슬쩍 이렇게 에워쌉니다. 에워싸게 되면 보통 인간 대 인간의 이제 대국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면 이거를 눈치를 채고 이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을 마련을 할 텐데 AI는 이게 둘러싸서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다 둘러싸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따먹게 되면 일발역전하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발견해 내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그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계신 분이고요. 실제로 바둑은 이제 아마 6단이니까 상당히 좀 잘 두시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자기가 이 방법을 이제 발견한 이후에 AI하고 붙어보니까 14승 1패를 기록했다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분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2022년 11월 8일에도 이 이제 그 연구진에 의해서 이 카타고라는 이게 이제 일종의 바둑의 오픈 AI인데 오픈 바둑 AI인데 이 카타고를 물리치는 방법을 또 개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 이제 아담 글리브 박사라는 분인데 이 팀이 개발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흙으로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백이 이렇게 해서 백이 AI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이 만든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 AI가 이제 바둑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개가를 눌러버려요. 그 개가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다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라서 이거는 인간의 이제 집으로 판정이 되고 이 바깥 부분은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집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영역상으로 보면은 AI가 훨씬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만 룰에 의해서 이거는 백집이 아니기 때문에 요 굳어져 있는 흙집만큼을 갖고 있는 인간한테 지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백이 인간이고 흑이 이제 AI의 경우입니다. 이런 형태로 맹점이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에 적용하게 되면은 완전 자율주행은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 AI 쪽에서 그 자율주행 쪽에서 종사하시는 이제 뭐 교수님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빨라도 203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 상당한 좀 이제 주가 상승 동력이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이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하게 되더라도 먼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개발에 참여했던 아담 블리브 박사도 얘기가, 이 같은 AI 실수가 바둑에서는 그냥 즐길거리에 불과하지만 안전을 요하는 시스템, 이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이 되겠죠. 발생한다면 위험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교통안전국이나 자율주행을 개발했었던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폭넓게 작년 한 하반기부터 공유되면서 이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것들이 지금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건데, 1월 3일 기사입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고, 5대 빅테크가 작년에 시총이 3조 달러가 증발했다는, 영광의 시대가 추락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결국 이거는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한 대형 기술주들의 낙폭이 특히 컸다는 거고, 2020년과 21년에 이런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유동성 때문이었다.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기술주 주가가 급등했던 거고, 요 관련해서 유버 거버먼 자산운용의 에릭 크누천 투자 책임자의 말씀이, 돈이 공짜일 때는 투자자들이 미래 수익, 특히 성장주의 가치를 두지만 금리가 오르면 모든 것이 바뀐다. 금리 인하에 나서야 테크 주가 또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1월 달에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경제는 뭐 연착륙을 하든 아니면은 뭐 요새는 이제 노엔딩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플러스해서 하반기에 금리는 인하될 거다 하는 그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이제 유포되면서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큰 상승이 있었던 거고, 2월 달 들어서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 지금 올해 들어갔고 두 가지 형태의 이제 주식이 수익률이 좋은데, 첫 번째는 챗GPT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챗GPT는 전형적으로 이 기술주 관련된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는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그런 논리하에서 움직였던 주식이고, 반면에 2차 전지는 이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이제 상호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이제 그런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앞으로 인상되게 되면 2차 전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금리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챗GPT나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기술주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제 지표를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김강석 교수님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인용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비주거 서비스 부분입니다. 즉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상품 쪽 얘기고, FRB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비주거 서비스 부분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렵고, 이 관련된 얘기는 지금 FRB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이걸 애써 지금 무시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 중에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지금 작년 6월, 11월, 12월 이렇게 보면 3.2, 3.9, 4.1 이렇게 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 반면에 이제 이 총으로 나오는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주로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상품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 사실은 FRB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근원 서비스 부분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할 때, 작년에 물가가 5% 올랐는데 임금을 3%밖에 안 해준다고 하면
누가 기분 좋아가지고 거기에 사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면 노동자들이 나 그만큼 임금을 더 올려줘. 5%면은 작년에 물가가 5%였으니까 최소 7% 올려줘야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임금이 7% 올라가게 되고 임금이 7%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임금 때문에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순환고리를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바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거든요. 이 부분을 연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비농가 민간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저 핑크색,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2022년 1월달 들어왔고 살짝 좀 빠지는 그런 좀 움직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좀 시장을 환호했었던 요인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이 저 숫자 자체가 4%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FRB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손쉽게 비둘기적으로 돌아서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월 2일날 FOMC 회의한 이후에 이런 형태로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테슬라하고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던 주식입니다. 이제 바닥이 10월 정도, 10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111달러 하다가 최근에 23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플러스 107% 올랐고요. 요게 이제 그 챗 GPT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이제 엔비디아는 챗 GPT나 이런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이제 GPU를 하는 회사니까 이제 좀 관련이 있었던 거고. 근데 요걸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장기 그래프입니다. 엔비디아에 2019년에 이게 31달러였어요. 그러다가 21년에 346달러까지 올랐으니까 불과 2, 3년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11배가 오른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전에도 쭉 많이 올랐던 주식이니까 좀 버블이 좀 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버블이 꺼진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고점 치고 그 다음에 67%를 이제 급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락분의 50%의 되돌림 상승이 있는 거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에서는 아까 이제 그 테슬라 그 주가 그래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샀던 사람은 더블이 난 거고, 더블 난 사람들이 팔고 싶은 물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쭉 빠질 때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이제 본전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본전 온 사람들의 매물, 두 가지 형태의 매물이 있다는 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주가가 그 전에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던 게 단순하게 금리 인상한 이유뿐만은 아니고 실적 악화되는 거에 따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분기 실적인데 22년 5월 달에 8,288이었던 게 매출이, 그 다음에 7월 31일 분기에 보면은 6704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10월 30일에 593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 전에 쭉 올랐던 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이게 이제 인공지능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사실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던 거는 비트코인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엔비디아의 CPU가 많이 팔렸던 거고요. GPU가.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게임이 이제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 밖에 못 나가니까 게임을 열심히 했고 게임 잘하려면은 이제 GPU가 많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이제 그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게임을 좀 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폭락하니까 이게 GPU가 안 팔려서 실적이 사실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요 밑에 2970, 1868, 499, 601 이렇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떨어졌던 거는 뭐 67% 급락했던 거는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니고 실적 악화라는 그 요인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는 이제 테슬라도 사실은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주가 상승했던 거는 1월 달에 금리가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시기 쉬운 부분이 FRB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른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FRB가 올리는 건 기준금리고요. 시중의 실물은 사실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는 또 별개로 움직이는 시중의 실세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실세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보시듯이 2003년 1월 달에 3.9에서 3.4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었어요. 시중의 실세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술주들이 올랐던 거고, 그랬던 게 2월 2일 날 이제 FOMC 이후에 보시면 3.4를 찍고 3.9 근처까지 빠르게 다시 회복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3.9를 넘어서 4로 가고 5로 가게 된다면
그러면 기술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스페이스X가 이제 일론 머스크 회사 중 하나이잖아요. 예. 테슬라라는 기업은 일론 머스크라는 오너의 리스크도 있지만 너무나 뛰어난 경영진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X가 잘 되는 게 테슬라에도 어느 정도는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브레인즈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에서 그런 기술력이 발달되는 것들이 또 테슬라에도 연결되는 지점은 정말 아예 둘 다 하나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약간 있겠죠. 약간. 아주 약간. 결정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제 스페이스X도 지금, 비상장 상태이긴 하지만 이제, 주식회사니까요. 이제, 스페이스X의 전망이 밝으면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테슬라가 전망이 밝으면 테슬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마치,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가 이제 별도의 회사인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삼성 SDI 입장에서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좋으면 그게 도움이 되지 나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회사니까, 다른 회사고 다른 주주로 이제 평가되는 거니까, 그거는 전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슈퍼차저. 이제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이제 개방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거기서 이제, 충전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형태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페이스X도 사실은 좀 그럴 가능성이 아예 배제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통신 같은 경우에 SK텔레콤이 망을 다 깔았잖아요. 근데 그 깔았다고 SK텔레콤이 그 망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공유제적인 성격이 있는 거니까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이제 무주의 인공위성을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관련된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테슬라만 쓸 수 있게끔 하게 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겠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 사업이 많이 커지고 해서 그 인공위성을 활용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그거를 개방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방하라고 얘기했을 때 거부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는 이제 기간 산업 같은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바둑에서 AI 한 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AI 이제 저는 굉장히 뛰어난 것 중 하나는 그런 아까 전에 한계와 실수들을 AI는 결국에는 인간이 주입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같은 실수를 언젠가는 이제 반복하지 않게 되면 또 실력이 뛰어날 것이고, 예전에만 해도 우리가 스마트폰에 AI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좀 처음에 썼는데 잘 안 쓰잖아요. 어색하고 아직까지 우리말을 잘 정확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지금 챗GPT 같은 경우 단기간에 지금 1억 명의 사용자 돌파할 정도로 사람들이 좀 호응을 하고 있고, 그래도 여기도 불안정해도 앞으로 더 발전할 건데 AI 기술력의 발전을 너무 좀 낮게 보시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맹점이라는 거는 극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맹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런 내용들, 바둑으로 치자면 요런 내용들, 이게 이제 이전에 이 이세돌의 신의 한 수에서부터 이 바둑 AI 같은 경우에 사활에 약하다는 그 단점이 있었어요. 그 맹점이 있었어요. 이 사활 문제를 풀어낸 거는 인간이지 그 이후에도 AI는 사실 못 풀어냈던 거거든요. 이 사활 문제가 확장돼서 요게 이제 요 관련 것도 사실은 사활 문제입니다. 더 복잡한 사활. 백이 안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형태에서의 수상전하고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들 처음에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둘 때 생겼던 맹점을, 그 맹점 부분을 좀 확대해갖고 그 방법을 키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점은 불가능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맹점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똑같은 맥락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흰색 차량하고 그 다음에 하늘하고를 좀 구분 못해서 흰색 차량 관련된 사고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2016년인가 2017년인가 첫 번째 사고가 바로 이제 그 흰색 트럭에 부딪혀서 사람이 사망한 이제 그런 사고인데,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그 이제 연쇄 추돌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흰색 차량을 박아서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사실 발생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맹점이라는 겁니다. 해결 불가능한. 그 얘기는 뭐냐면은 AI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완벽해지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는 그 가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챗GPT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좋지만 지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또 맹점들, 이제 문제점들이 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많이 써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100% 내가 챗GPT에 100% 의존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게 클 텐데 일정 부분은 보조하고 일정 부분은 사람이 손을 봐야 되는 거라면 그러면은 거기에 지불할 수 있는 페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사님은 AI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버블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AI 기술 자체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 일단은 이제 AI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쭉 발전하다가 어느 한계점에 부딪힐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AI의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오버밸류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는 그 기술자들이 아니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에 대한 AI 기술에 대한 이제 그 평가치 이게 이제 돈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듯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99년, 2000년 이 무렵 할 때 인터넷 그 담당 애널리스트를 좀 했었는데 결국은 다 그때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나중에 다 폭락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이 되게 그 훌륭한 기술이고 그 이후에 인터넷이 세상을 많이 바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터넷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처음부터 이제 공짜로 배포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한번 줬던 거에다가 페이를 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처음에는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포털에서는 가장 큰 포털이었고 네이버는 후발주자였는데 다음에서 네이버로 넘어가게 된 이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음이 돈을 계속 못 벌고 있으니까 돈을 벌려고 다음 메일을 유료화를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유료화 시도하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고 네이버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격차가 역전됐거든요. 챗GP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억 명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짜라서 한번 재미삼아 써보는 거지 그거를 한 달에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지불하라고 하면 그 1억 명 중에 몇 명이 지불할지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1억 명 중에 1,000만 명 유치하기도 어려울 거고 1,000만 명 해봐야 10,000원씩 받아갖고 돈 얼마 안 됩니다. 그거는 챗GPT 관련해갖고 그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리소스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별 볼일 없다고 봅니다. 챗GPT 관련주들이 최근에 그 많이 급등했는데, 주의해야 된다? 당장 팔아야죠. 갖고 계셔서 이제 운 좋게 돈을 버셨으면 빨리 파셔야 되고, 물려있으면 빨리 손절하셔야 되고, 그렇죠. 챗GPT 관련주라고 지금 있는 것 중에 GPT 하는 애들도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 무늬만 그런 거지. 그거는 전형적인 그 테마주고, 그 테마주가 사실은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월 달에 금리가 떨어졌었던, 돈이 풀리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이제, 시장의 패션으로 사실 움직였던 거고, 지금 상황 자체가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조에서 그런 형태의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주식들은 지탱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중 실세 금리가 10년물짜리가 떨어질 때는 이 챗GPT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기술주다라는 것들이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2월 들어갔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그거는 못 가요. 사실은 이제 보면 큰 흐름상으로 보면 1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는 챗GPT 관련주고 2월 들어서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2차 전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는 실적을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주식이고 챗GPT는 꿈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주식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리학 부분하고 바로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이 그래프만 보고도 사실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그 중국 차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리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거를 좀 반드시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일 제친 중국이 일본이어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제친 중국이 일본이어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이 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자동차 수출한 그게 중국 브랜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나 뭐 중국 차가 아니고. 독일이라든지, 특히 독일이라든지 유럽 회사들이, 중국 현지에서 만든 독일 브랜드의 차들이 수출이 잘 된 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마치 BYD가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에 수출이 많이 늘어갔고 우리나라 전기차나 자동차 회사들한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유튜브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이 관련된 유튜브에 이제 독일에서 15년 거주 중인 처대형님이 증언하셨는데 제가 독일에 거주한 지 15년째인데 중국 내연기관차는 물론이고 전기차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잘 팔린다는 거죠. 광고도 본 적이 없고 다만 벤츠가 중국 눈치 보느라 CATL의 저가형 무거운 저밀도 배터리를 특정 고가 차량에 적용해서 판매량 폭망이라는 거는 알아요라고 이제 댓글 다셨는데 이 CATL 저가형 무거운 저밀도 배터리를 탑재한 벤츠의 특정 고가 차종이 바로 벤츠 EQS입니다. 요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안 팔려갖고 중국에서도 한 4천만 원 정도 할인해서 팔았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독일 사시는 분이 독일에서 중국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은 독일차 중국에서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 거는 독일차가 중국에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수출되는 거다. 이제 그 얘기고요. 이게 이제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스페인 세아트에서 브랜드 쿠프라라는 신형 전기차인데 이런 전기차들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게 중국 수출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테슬라 모델 3, 모델 Y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독일 BMW의 iX3도 그렇고 프랑스 르노의 다시아 브랜드의 스프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메르세드 벤츠, BMW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그런 추세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된 이유가 독일의 자동차들이 중국에 너무 지금 늪에 빠져 있다는 그런 이제 자성이에요. 이게 독일 자동차 세상에서 요 나온 기사가 보면은 지금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요 1등부터 10등까지는 뭐냐면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브랜드입니다. 1등이 폭스바겐이고요.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한 180만 대 팔아서 1등이고 2등이 도요타고 BYD가 3등입니다. 한 115만 대 중국에서 팔았고요. 그다음에 혼다, 창안, 닛산, 지리 8등이 BMW도 독일 회사고 9등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2019년 기준에서 보면은 이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 491만 대를 팔았는데 유럽에서 410만 대를 팔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중국에서 판 차가 유럽에서 판 차보다 더 많았다는 거고요. 그게 2020년, 21년 오면은 갈수록 이게 격차가 더 벌어져서 21년에는 중국에서 424만 대 팔았고 유럽에서는 258만 대밖에 못 팔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별로 보면은 BMW의 경우에 중국에서 34%, 메르세데스가 37%, 폭스바겐이 40%, 아우디가 42%를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CATL이 독일 차들한테 배터리를 납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흐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에다가 많이 팔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고 그래서 중국 배터리가 품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벤츠 EQS가 CATL의 배터리 품질이 떨어지는 CA 배터리를 썼다가 되게 낭패를 봐갖고 판매가 안 팔려가지고 작년 연말에 4천만 원을 깎아줬다는 이제 그런 얘기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제대로 사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유튜브가 할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면 이제 중국 현지에서 만든 차를 수출을 많이 해서 중국 차가 좋다고 하면 그러면은 스마트폰 세계 최고는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애플의 제품의 90%가 다 중국에서 생산돼요. 아무도 중국 스마트폰이 최고라고 안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애플의 스마트폰이지 중국의 스마트폰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국 차가 해외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독일 차가 수출이 잘 되는 거예요. 다만 중국에서 만드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심각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2022년 유럽 자동차 판매 순위 탑 10입니다. 보시면 이게 자동차별로 푸조 208이 20만 대를 팔았고 다치아 쭉 나와서 8등이 현대입니다. 현대투싼이 15만 대 팔아서 유럽 자동차 베스트셀링 카 중에서 8등을 차지했고요. 브랜드별로 보면은 폭스바겐이 제일 많이 팔았고요. 119만 대, 2등이 토요타, 3등이 메르세데스, 4등이 BMW, 5등이 푸조, 6등이 아우디, 7등이 르노, 8등이 포드, 9등이 스코다, 10등이 우리 기아고요. 11등이 현대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18등이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상위 20위권인데
보시듯이 이 상위 20건 안에 BYD 같은 중국 회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기 자동차의 두 괴물 기업 테슬라 vs BYD 승자는이라는 이제 그 기사에 보면 이 BYD가 몇 대를 수출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BYD 수출은 작년 8월에 5,000대, 7월에 4,000대, 9월에 7,736대 팔은 게 사상 최고치인데 이런 형태면 매달 뭐 5,000에서 7,000이니까 연간으로 다 합쳤을 때 10만 대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대 기아차는 1년에 600만 대를 수출합니다. BYD의 수출 규모는 현대 기아차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BYD 10만 대는 이제 이게 BEV하고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하고 이제 PHEV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숫자인데 그렇게 보면은 그 관련된 현대차의 신에너지 차량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하고 PHEV를 두 개 합치면 작년에만 현대 기아가 50만 대 이상 더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단순하게 신에너지만 보더라도 BYD보다 현대 기아가 5배는 더 많이 팔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는 다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풍조를 이제 좀 없애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제대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내놨고요. 결국은 사심과 편견 때문이다. 중국을 저렇게 띄우는 거는 중국 차이나 2차전지 ETF를 팔아먹기 위한 사심이든지 아니면은 중국은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소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편견 때문이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팽배한 사심과 편견이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심은 차이나 전기차엔 2차전지 ETF 등을 판매하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에 의해서 포섭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심. 편견은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하고 경쟁해서 한국은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 테슬라는 위대하고 LG 엔솔은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 최근에 제가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한 교수라는 분이 자기는 LG 에너지 솔루션 4개 하는 것보다 테슬라 1개를 오히려 사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입에서 그게 과연 나올 만한 얘기인지 제가 진짜 한번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한국 기업을 좀 뭐랄까 좀 존중하고 리스펙해야죠. 뭐 테슬라는 맨날 뭐 위대하고 뭐 리스펙하고 한국 기업은 진짜 까고 이게 이제 최근에 뭐 하나의 풍조가 되어갖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는 진짜 문제가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그 황수연 담당, IR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황수연 담당이라는 분한테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최근에 LG 엔솔 그 IR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이제 고위 간부들이 이제 저 배터리 IC를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그 얘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만났는데 이제 열심히 잘하고 계셔갖고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이제 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시는데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셔갖고 좀 칭찬을 많이 좀 받았고요. 더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할 생각이고. 근데 이제 그 만났을 때 그 지금 LG 엔솔의 IR을 맡고 계시는 그 황수연 담당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한국 IR의 전설이세요. 이제 이 황수연 담당님이 작년 7월 달에 이제 LG 엔솔로 스카웃돼서 이제 넘어오셨는데 그 전에 어디 IR을 담당하셨냐 하면은 SK 하이닉스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분이 SK 하이닉스를 담당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시총 14위였어요. 이분이 IR을 담당하고 나서 그게 시총 2위까지 올라갔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LG 엔솔 상장하면서 3등으로 내려갔지만 이제 이거를 만드신 분이 바로 황수연 담당이시고 그분이 지금 이제 LG 엔솔에 영입이 되신 거니까 앞으로 좀 LG 엔솔도 상당히 좀 잘 되지 않겠나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IR만 잘해서 SK 하이닉스가 시총 2등까지 올라간 건 아니죠. 이제 회사에서 뭐 다각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이제 열심히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이지만 IR이 거기에서 또 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는 또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황수연 담당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게 SK 하이닉스가 14등에서 2등까지 시가총액을 올릴 때 자기가 가장 주력했었던 게 뭐냐 하면은 단타쟁이에서 주식을 뺏어갖고 장기 투자자로 주식을 옮기는 거. 그게 대표적인 장기 투자자가 한국의 기관들이 아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거든요. 황 담당님이
처음에 SK하이닉스를 맡았을 때는 외국인 지분율이 12%였습니다. 그게 52%까지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거고요. 그 똑같은 일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옮겨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 날 3.2%에 불과했었던 외국인 지분율이 2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5.4%까지 증가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지금 외국인 매수세인데 보시듯이 거의 매수예요. 매도가 별로 없어요.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2조 6천억을 지금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를 한 거고, 이게 전체 유통 물량의 지금 30%를 외국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물량을 계속해서 외국인 쪽으로 해서 장기 투자자들을 이제 황수연 단장님이 계속해서 유치하려고 뭐 중동도 가시고 뭐 홍콩도 가시고 미국도 가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만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외국인들은 사실과 편견이 없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국의 기관들은 아직도 여전히 사심과 편견에 빠져 있어갖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쓰레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LG 엔솔 같은 그 큰 회사에다가 시총이 지금 2등짜리인데 하루에 거래되는 양의 공매도가 30%를 막 넘어가는 날이 있고 막 그래요.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우리나라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왜 우습게 보는 겁니까 도대체.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7월 1일 날 황수연 당장님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처음 맡았을 그 무렵에 시가총액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83조 원이었고요. 7월 1일 날 닝더스다이, 그러니까 이제 CATL의 시가총액은 241조 원이었습니다. 83조 원인데 241조 원이니까 이제 닝더스다이의 34.4%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시듯이 우상향했고, 닝더스다이, CATL은 그 이후에 계속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17일 기준에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125조 원까지 올라왔고, 그에 비해서 닝더스다이, CATL은 194조까지 떨어져서 지금 이 격차가 64.4%까지로 많이 축소가 됐고요. 제가 이제 조만한 좀 바람이 있다면 올해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중국의 닝더스다이를 넘어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소박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거기에 좀 동참하기 위해 갖고 이 방송 끝나고 돈이 조금 생기면 제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안 갖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대략 500만 원에도 600만 원에도 좀 소액을 사서 그 여정에 제가 이제 좀 동참하는 그런 이제 기쁨을 좀 누렸으면 해서 제가 좀 살 예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한 권의 책이 이제 역사를 바꾸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계약론,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책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프랑스의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중국의 자원 지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게 지금 법제화된 게 작년에 미국의 IRA가 그게 그 법제화가 된 거고, 올해는 3월 달에 이제 유럽의 CRMA라고 그 법제화가 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의 일환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자꾸 중국 2차전지 사라고 중국 2차전지 사라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될 법한 소리입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책으로 인해서 한국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를 여는데 도움이 되고, 국내 증시가 양질화되는데 소중한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 벌려고 쓴 책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권의 책이 이제 역사를 바꾼 사례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이 책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데 하나의 미랄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책을 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 한국 자동차 관련해 갖고, 자동차가 중국 자동차가 전기차가 한국보다 더 뛰어나다, 10년을 앞서 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갖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제 챕터 2에 제가 미래를 준비한 4명의 거인이라는 이제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 파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제가 내용을 다 적어놨는데 그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대차가 전기차를 처음 개발한 게 1991년입니다. 1991년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미국의 오보닉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그 기술자를 데리고 와갖고 현대차 직원들하고 기술진들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갖게 하면서 오보닉과 같이 협력해서 전기차 만들어봐라 해서
만든 게 1991년이고요. 그때 소나타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는 이제 시제품 형태여갖고 최고 시속이 60km, 그 다음에 이제 1회 충전해서 70km 가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많이 좀 떨어지는 차지만 어쨌든 간에 91년부터 현대차의 전기차 개발 역사가 시작된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 기술 개발해서 96년도에 엑셀 전기차가 나왔고 2000년도에는 산타페 전기차가 나왔고요. 최초의 상용 전기차는 블론이라는 모델인데 이게 2011년에 나온 거고요. 2022년에 아이오닉 6가 1회 충전에 524km를 달리게 됐는데 드디어 테슬라보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더 멀리 가는 모델을 현대차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데 지금 BYD가 현대차를 10년을 넘어서 있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럼 매국노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도 이제 97년부터 그 정주영 회장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라 해서 97년부터 수소전기차 개발이 시작된 거고요. 이때 수소전기차 개발을 시작했을 때 그 파트너가 됐던 회사가 바로 미국의 IFC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또 아주 좀 재밌는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냐면 바로 이 회사입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이제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 그때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아폴로 11호고요. 그 아폴로 11호에 들어간 수소 연료전지가 있어요. 이 아폴로 11호의 그 동력원이 수소 연료전지였고요. 오른쪽에 그때 썼던 수소 연료전지, 이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했었던 회사가 바로 미국의 IFC입니다. 그 회사를 찾아가서 정주영 그 회장님이 지시를 내리셔갖고 현대차 직원들이 저기를 찾아가갖고 같이 수소차 개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1969년에 그 IFC라는 회사가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이게 그때 대당 가격이 한 1조였나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은 69년도에도 다 개발이 돼 있었는데 1조짜리를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IFC라는 회사가 그 기술은 개발해서 진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이 날리고 있는 데를 현대차에서 찾아가서 그 기술하고 우리 기술을 합쳐갖고 수소차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차가 넥소라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중국 전기차에 비해서 10년이 뒤처져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고요, 지금. 이 유튜브나 심지어는 공중파, KBS 라디오에 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소위 여의도 전문가들한테 드리고 싶은 충고가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는 잠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너무 교만해요. 잘 모르면 저희 이제 이 배터리 아저씨 같은 이제 현업에서 실제로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고 이제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않고 어디서 기껏 이상한 머스크 하는 얘기나 듣고 와갖고는 그게 마치 진실이냐 떠벌리고 다닌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들이 배움이 극도로 부족해서 당신들이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모르는지 자체를 당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제대로 충고를 드리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거 있어갖고 제가 재밌어서 갖고 왔습니다. 예. 배터리 아저씨 본명 알아냈다. 이제 진도준이라고. 저하고 좀 닮았죠? 이제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정색하지 마시고요. 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이제 그 진도준처럼 잘하고 뭐 이런 게 그냥 된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연세대 경영학과 심리학과 부전공해서 졸업해서 대한투자신탁 있을 때 95년에 제가 대한투자신탁 입사해서 거기서 고유재산을 제가 3,500억 운용했었고요. 지금 규모로 보면 이게 금액으로 한 1, 2조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화폐 가치로 치면은 대한투자신탁 그 동기들 109명 중에서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투자신탁이나 뭐 증권사 같은 데 입사하면은 제일 선망하는 직업이 펀드 매니저였고요. 펀드 매니저 되기 전에 가는 과정이 이제 애널리스트 과정이거든요. 그 이제 애널리스트 과정은 시험을 치는데 그 안에서도 되게 뭐랄까 이제 동기들 사이에서도 되게 경쟁이 치열해요. 그 치열한 그 경쟁을 제가 1등으로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매니저나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는 집단이 바로 대한투자신탁이니까 당시에는 그 연구원들로부터 제가 도지식 수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장비,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업종을 담당했었던 제가 애널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 비상장 쪽에 제가 있어갖고 천여 개의 벤처 비상장 기업 분석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금양에 지금 이제 2차 전지를 담당하고 계신 저희 연구소장님이 대한민국 5손가락 안에 드는 2차 전지 전문가입니다.
그 삼성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삼성그룹 내에서도 가장 핵심 인재가 있는 게 이제 삼성 종합기술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장님이 20년 동안 정밀화학 사업을 직접 이제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또 주경 야독 하셔갖고 화학 박사 학위가 있으시거든요. 그 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좀 좋은 대학 나오고 월급 많이 받고 해서 저 지방에 부산에서 올라온 IR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업수위 여겨서 그런다고요. 그래갖고 되겠냐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요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캐딜락 미릭입니다. GM 산하의 캐딜락 미릭 전기차고요. 이 캐딜락 미릭의 전기차를 디자인한 사람이 이 두 분의 한국 분인데,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이제 길보민 디자이너고, 오른쪽에 계시는 여성분이 이제 김미소 디자이너 분이고요. 이 길보빈 디자이너가 이제 익스테리어, 그러니까 외관을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는 김미소 디자이너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기차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바로 이 길보빈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가장 이제 크게 곽광을 받고 있는 정면에 헤드램프가 이렇게 멋지게 쫙 들어오는 이제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 2차 전지 열심히 투자해서 돈 벌면은 다음 차는 이 리릭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분, 왼쪽에 이 길보빈이라는 이분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지잡대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웃고 이제 경시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쪽 출신이에요. 이분, 길보빈 그 디자이너 분이 대구대학을 나왔거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김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김 작가님이 이제 계명대학 나오셔갖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이제 김 작가님이 쓰신 그 럭키라는 책을 보면서 되게 좀 힘을 많이 얻고, 그 덕분에 제가 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사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게 생각을 드리는데, 그 책 보면은 이제 그 지방의 대학, 계명대라는 조금 이제 지방에 좀 이름 없는 대학에 나와서 성공하기까지 정말 어려운 그런 이제 고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겪었다는 그런 말씀들이 사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계명대보다도 사실은 입학 커트라인이 더 떨어지는 데가 대구대잖아요. 그거는 뭐 잘 아실 거고.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그 이후에 심기일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GM에 입사해서 이게 이제 GM 본사까지 가서 GM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기차의 디자인을 맡아갖고 이렇게 성과를 지금 내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지들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여의도는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지금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금양에 와서 IR 업무를 맡고 있는데 와서 보면 진짜 여의도는 한심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산업만 해도 우리 이제 연구진들, 화학업종 사람들이 열심히 진짜 노력하고 피땀 눈물 흘려갖고 지금 중국을 때려잡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데 거들먹거리는 여의도들은 뭐 잘했다고 그렇게 세계에 나가갖고 진짜 명함 하나 제대로 볼 수 있는 지금 증권사가 누가 있으며 세계 증권사하고 경쟁해갖고 이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제를 모르고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중국, 차이나 2차 전지 BYD나 띄우고 테슬라나 숭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면 진짜 한심하고 답답하다고요. 이런 이 역경포를 앞으로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쓴 책이 바로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서울의 인서울대학이나 이제 명문대는 사실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인서울만 쳐도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제 아들 대학교 보낼 때 한번 보니까 인서울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90%는 다 지방대 다닙니다. 근데 지방대 다닌다고 다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뭐 그런 지금 사실은 사회 풍조잖아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지방대 나와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이렇게 멋지게 내신 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대구대 출신의 왼쪽에 이 길보빈 디자이너가 있고 유튜브에 이제 유재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김 작가님이 돼갖고 제가 방송을 같이 한번 해보니까 아 이분이 왜 유튜브에 이제 유재석이라고 불리는지 너무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 성공한 모범 사례를 보일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지방대에서 고생하고 하면서 몸에 배인 뭐 겸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 다져진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제 단지 대학 좀 다른 사람한테 뻐길 수 없는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기죽고 그러지 말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길법인 디자이너나 여기 이제 이 채널을 운영하시고 계신 이제 김 작가님 같이 훌륭하게 더 성공해서 다 콧대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으니까 다 열심히 더 노력하시고 여기 이제 웰스 빌더라는 분의 이제 그 블로그에서 제가 이걸 발췌해서 온 거고요. 이제 원문은 워렌 버핏님 말씀. 월간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유일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뻐기는 전문가라고 뻐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별 볼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30년 동안 있어봐서 그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 전문가라고 하는 뻐기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무 주눅들고 그 사람들 말을 믿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제가 여의도 기관들한테 충고드리겠습니다. 그 하루라도 빨리 그 K 배터리에 대한 뷰를 바꾸지 않으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리튬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리튬 수혜주 좀 알려주신다면.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메인이고 이제 에코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금량도 가능성 있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도 주목 끌고 있지 않습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는 어떤 게 있어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거는 이제 폐배터리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갖기에 가장 좋은 사업은 이제 그 양극재 사업이에요. 폐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추출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양극재가 되는 거니까 양극재 회사가 이제 그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 폐배터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 구조가 제일 좋고요. 실제로 에코프로,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가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의 규모가 현재로도 가장 큽니다.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 해갖고 드석드석 하는 거는 챗 GPT와 같은 일종의 테마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니까 테마주에 맞춰갖고 이제 자신 있으신 분들이 단타에서 재미 보시는 거는 제가 하진 않겠는데,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장기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를 폐배터리 주로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자꾸 폐배터리 테마를 만들고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여의도의 고질적인 병폐예요. 그럼 2차전지 종목이 사실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이사님 늘 말씀해 주신 8개 8개 안에서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 좀 더 선택지가 줄어들 테니까 그 8개가 뭐였을까요? 배터리 쪽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고요.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 LG 화학,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그 탄소 나노 튜브 이제 하는 나노 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쪽을 담당하고 있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될 쪽. 근데 대형주 중에서 그러면 삼성 SDI는 왜 빠진 건가요? 삼성 SDI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주 규모를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터리 사업은 다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는 거라 갖고 3년 뒤에 수주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주 규모로 보면 1등이 LG엔솔, 2등이 SK온, 3등이 삼성 SDI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시가총액은 1등이 LG엔솔, 2등이 삼성 SDI, 3등이 SK온인 형태니까 이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봐서 SK온이 이제 삼성 SDI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자회사로 갖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 SDI는 이제 SK온이나 LG엔솔에 비해서는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8개 종목도 이사님 다 갖고 계신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거 좀 더 주력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가장 주력으로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를 가장 주력으로 갖고 있고요. 그 두 개를 가장 주력으로 갖고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순서가 그 배터리, 양극재, 광물이잖아요. 이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더 갑이에요. 광물이 가장 갑이고, 리튬이 없으면 양극재를 못 만들고, 양극재가 없으면 배터리를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서 제가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도 제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쪽에서.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SK 이노베이션을 제가 딱히 좋다고 하는 것보다 SK 이노베이션이 작년부터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고. 이제 첫 번째는 자금 조달이 잘 안 돼갖고
공장을 증설하는데 좀 이제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 쪽에 이제 그 현지 공장을 지었는데 그게 수율이 안 잡혀갖고 그것도 지금 이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잘해보라는 그런 격려 차원으로 제가 이제 좀 샀고요. 격려 차원으로 샀더만 그것만 지금 마이너스고요. 예. 근데 나머지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차전지가. 지금은 좀 많이 올라와서 이사님 말씀하신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지, 앞으로 더 오를 건지, 오른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기본 10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 4년 정도 무조건 갖고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K배터리 레볼루션에도 이제 그런 내용 다 적어 놨고요. 25년 12월 31일까지 절대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책을 통해서 맹세를 드렸으니까, 못 팝니다, 어차피. 예. 그럼 언제 팔아야 되나요? 25년, 20년 돼서 이제 그때 가서 좀 보고, 사항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25년, 26년까지는 다 결정돼 있거든요. 네. 26년 이후에 또 상황이 변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변하는 상황 보고 그때 다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25년에서 26년까지 결정되어 있다는 건 수주가 결정되어 수주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수주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주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애들은 중국 안에서만 배터리 만들다 망할 예정이고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꽉 잡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누구 거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리튬이나 이런 이제 뭐 전구체나 이런 거는 누가 될 것까지가 다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수주가 결정된 거 되게 좋은 거지만,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진짜 돈이 남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그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것도 우리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하시는 분이 2차 전지를 안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빨리 마음을 바꾸고 2차 전지를 빨리 안 사시면, 그런 소리 계속 하고 있으면 당신 그 얘기 하신 분들은 곧 망하고 말 거라고 제가 충고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무슨 주식을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갖고 그런 분들이 꼭 보면은 삼성전자 반도체 같은 거 사거든요. 반도체는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지만 그거를 누가 확정적으로 사간다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당연히 거기서 마진이 얼마가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좀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차 전지는 누가 얼마만큼 사갈지도 다 결정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격은 어떤 형태로 이제 지불이 될 거, 그 가격 결정 구조까지 다 나와 있고, 다만 마진 문제인데, 마진이라는 거는 결국은 협상에서 결정돼요. 갑이 부르면 그게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갑이냐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광물을 만드는 애들이 제일 갑이에요. 리튬은 부르는 대로 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극재가 또 갑이에요. 양극재 회사들이 부르는 대로 배터리 회사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전기차에 비해서 갑이에요.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 애들한테 달라는 대로 전기차 회사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진 확보되는 거예요. 그 권력 관계에서 확보되는 게 마진이지, 그건 뭐 마진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님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많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세상에 100%라는 건 절대 없잖아요. 이사님이 이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틀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만약에 틀린다면 어떤 것들로 인해서 좀 틀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좀 시청자분들 같이 알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요. 틀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다 확정돼 있어요. 다 끝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2차 전지 산업만큼 투자하기에 용이한 그 업종이 없다. 왜냐하면 3년치 수주가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나와 있는 거를 나와 있는 그대로 보고 그에 맞춰서 밸류에이션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안 될 만한 이유들을 자꾸 찾아낸다고요. 그 안 될 만한 이유를 찾아내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투자를 계속 못하고, 그러면서 쓸데없이 삼성전자 사고 물리고, 네이버 카카오나 사서 물리고, 지금 테슬라, 엔비디아나 사서 물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투자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이익이 생기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리스크하고 리워드에 이제 이 항상 트레이드 오프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2차 전지만큼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서도 리워드가 확실한 그런 업종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동안 각종 업종들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 분석한 결과 이것만큼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책에 자신있게 8종목을 딱 선정해서 썼고, 거기다가 25년 12월 31일까지 절대 안 팔겠다라고 다 쓴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8개 종목을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ETF는 사지 말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ETF는 좀 좋은 투자 방법 아닙니다. 제가 봐서.
저는 반대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사님께서는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저는 좀 사실 들리는데, 예.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뭐 여의도에 대한 이런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한국과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사실 단점이 좀 부각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국 배터리 산업의 장점은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예, 빨리 파십시오. 제가 사실 그 얘기도 이제 그때 LG엔솔 그때 제가 이제 IR팀 가서 그 고위 간부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중국 전기차도 원래는 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썼었어요. 저 회장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중국에 이제 열심히 출장 다닐 때 가다 보니까 옆에 이제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같이 타고 가더라 해서 봤는데, 그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권영수 부회장님이었다는 거고요. 2014년 이 무렵에 그때 LG 화학에 이제 그 전지 사업 부문장 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권영수 부회장님이. 그러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중국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을 다 자기네 고객으로 만들어갖고 2014년 무렵에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 10개 중에서 9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사실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중국 전기차 회사들 LG 엔솔 안 쓰잖아요. 왜 안 쓰냐 하면은 그 이후에 사드 사태가 있었고 중국 정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쓰는 애들 다 못 쓰게 해갖고, 그러면서 큰 회사가 CATL이에요. CATL이 실력이 좋아서 큰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이 그런 형태로 이제 부도덕하게 밀어줘가지고 지금 이만큼 커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의 언론이든 여의도든 이런 데서 왜 그런 거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그 하는 얘기가 마치 CATL이 LG엔솔하고 정직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마치 이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진짜 저는 화학인의 입장으로서 정말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막 있어갖고 2016년, 17년, 18년 이 무렵에 우리 그런 이제 배터리 회사 이런 쪽에서 배터리 업계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사실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당하게 중국의 CATL을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다. 뭐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고 하니까, 그때 한국 정부가 한 역할이 뭐냐면은 중국 그 외교부 찾아가갖고 항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항의를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꿈쩍을 안 하니까 그 항의만 하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가 그런 형태로 해서 부당하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배터리를 키워올 동안에 한국 정부는 사실 아무 역할도 안 하고 팔짱 끼고 중국 배터리 애들 한국 막 넘어와가지고 우리 피 같은 혈세로 보조금 축축 받아가면서 한국에서 사업 잘 하게 판을 깔아주고, 한국 배터리 업계들이 중국에서 그 고전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는 도와준 거 하나도 없었다고요. 지금 여의도가 그 과거에 한국 정부에서 했던 그런 역할하고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래 갖고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이사님께서는 제2의 삼성전자가 탄생할 수 있는 기업 섹터로 이제 아마 2차전지 보실 텐데,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 삼성전자 제치 시가총액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 예. 요번에 사갖고 일단은 이제 CATL 넘는 거를 올해 안에 꼭 보고 싶고요. 아마 3년에서 5년 사이에 삼성전자를 넘어갔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될 텐데, 그때까지는 제가 한번 쭉 갖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좀 안 낮춰지면서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패드 그런 공포감도 좀 약간 올라왔는데, 그리고 하반기에 뭐 경기 침체,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실적이 괜찮으니까 괜찮을까요? 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장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도 제가 잘 봅니다. 그 보는 역할을 제가 이제 그 대한투자신탁 고유재산 운영했을 때 그 역할을 사실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보는데, 지금 증권 프로 이런 데 나와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제 경기나 금리나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잘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별로 없고요. 그 얘기는 즉슨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거고, 그 얘기는 지금 뭐 노랜딩이니 소프트 랜딩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택도 안 되는 얘기고 하드 랜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되게 불황이 오고 경제가 나빠지는 와중에, 그 와중에도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바로 2차전지 사업이고, 그러면은 그 사업만 독야청청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갖고 뭐 포트폴리오나 펀드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벌리게 됩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더 몰릴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 격차가 진짜 보통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이게 격차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여의도에서 경고 드렸던 빨리 개심하고 2차전지 안 사면 당신들 진짜 망할 거라고 얘기한 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30년 동안의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근에 아마 이사님 말씀 듣고 2차전지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서 댓글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3, 4년은 무조건 갖고 가십시오. 앙드레 코스툴라니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분 얘기가 이제 좋은 주식을 사갖고 수면제를 먹고 10년을 자고 깨어나면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좋은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사셨고 남은 거는 수면제를 먹고 10년을 자시는 것만 남은 거예요. 저희 리치 채널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만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배터리 아저씨와 함께 대한민국 2차전지 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이제 동참하실 수 있게끔 많이 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